저는 올해 72입니다. 서울 강남 외곽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현금이랑 주식까지 합치면 재산이 18억 정도 돼요. 이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했어요. 30 초반에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죠. 처음엔 직원이 저 포함해서 3명이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여름엔 습기 때문에 벽에 곰팡이가 피었고 겨울엔 난방이 안 돼서 점퍼 입고 일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 떠서 밤 11시까지 뛰어다녔어요.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러 전국을 돌아다녔죠. 비 오나 눈 오나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더군요.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내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척 힘들었습니다. 밥을 해먹어도 입에서 맛이 안 났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새벽마다 눈이 떠져서 빈자리만 바라봤습니다. 거실 TV 옆에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어요. 20년도 더 된 사진이죠. 아내가 아이들 손잡고 서 있고 저는 그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준호가 중학생 때였나? 교복 입고 삐딱하게 서 있어요. 수연이는 초등학생이었죠. 앞니 빠진 채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목이 메어요. 그때는 다들 행복했거든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떠들면 아내가 웃으면서 들어줬어요. 그게 일상이었는데 이젠 다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죠. 반가웠어요. 요즘 연락이 뜸했거든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준호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부 인사가 몇 마디 오가더니 본론이 나왔어요.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준호가 뜸을 들였죠. 요즘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8천만 원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8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준호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결국 보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천만 원을 준호 계좌로 송금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딸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수연이 목소리는 밝았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역시나였죠. 아빠, 저희 집 리모델링 하려는데요. 비용이 좀 모자라서요. 수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한테 8천만 원 주신 거 알아요. 저도 같은 부모 자식인데 형평성 맞게 7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형평성.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오빠한테 줬으니까 나한테도 줘야 한다. 그런 뜻이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딸이니까요. 며칠 뒤 수연이 계좌로 7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2달 사이에 1억 5천만 원이 나갔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소파에 앉아서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철없이 웃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돈 달라고 전화하는 어른이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거실에 제 한숨 소리만 맴돌았어요. 그 일이 있고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죠.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준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1년 전 그때랑 똑같았어요. 안부 인사 몇 마디 오가더니 역시나 본론이 나왔죠. 아버지, 사실 요즘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추가 자금을 넣으면 수익이 2배가 된대요. 준호가 뜸을 들였습니다. 3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또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에 8천만 원 보내줬잖아. 그 사업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좀 잘 안 됐는데 이번엔 확실해요. 아버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년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또 그 생각이었어요. 결국 보내줬습니다. 준호한테 돈 보낸 지 2달쯤 됐을 때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랐어요.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이랑 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수연이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2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한테 3천만 원 주신 거 알아요. 또 형평성이었어요. 오빠한테 줬으니까 나한테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수연이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돌이켜보니 패턴이 있더군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는 투자니 사업이니 하면서 목돈을 요구했고 수연이는 리모델링이니 학원비니 하면서 오빠와 비슷한 금액을 달라고 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돈을 보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딱 그거였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뚝 끊겼죠.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늘 짧았어요. 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제산 날이었어요. 3년 전 아내가 떠난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요. 나물 데치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같이 했던 일이죠. 이제는 제가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오전에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오늘 엄마 제산 날인데 올 수 있니?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저녁에 잠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수연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올 수 있어? 수연이 목소리가 미안한 듯 작아졌어요. 아빠, 오늘 시댁에서 모임이 있어요. 진짜 죄송해요. 결국 제삿날 저녁, 저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아내 영정 사진 앞에 혼자 앉아 술잔을 올렸어요. 준호는 저녁 9시쯤 왔습니다. 30분 있다가 갔죠. 수연이는 오지 않았어요. 밤에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내가 음식 만들면 아이들이 옆에서 거들었죠. 준호가 설거지하고 수연이가 그릇 닦고.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지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문을 잠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철없이 웃던 그 얼굴들. 이제는 아버지 제삿날에도 30분밖에 못 있는 어른이 됐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내 떠나고 3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빈 집이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며칠에 한 번 꼴이었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듣는 게 그날의 유일한 대화일 때도 있었죠.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하는데 직원이 물었어요. 보호자분 연락처 적어주세요.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누구 번호를 적어야 하지? 준호 번호를 적었어요. 검진 끝나고 결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좀 높다고 하더군요. 가족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식단 관리 좀 하세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족한테 말하라는데 누구한테 말하지?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준호한테 전화해봤자 바쁘다고 할 테고 수연이한테 전화해봤자 시댁 일 있다고 할 테고 결국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통장 정리를 했어요.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3억 넘게 빠져나갔더군요. 처음에 준호한테 8천, 수연이한테 7천, 그 뒤로 준호한테 3천, 수연이한테 2천, 또 준호한테 얼마, 수연이한테 얼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여러 번이었어요. 돈이 줄어드는 게 아깝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어떤 존재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자식들한테는 그냥 현금 흐름의 일부인 건가요? 필요할 때 뽑아 쓰는 ATM 같은 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분노보다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일은 넘은 남자가 뭘 울어. 그렇게 혼자 사귀었어요.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2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왔죠.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카드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카드. 아직도 서랍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생일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없었어요. 아침 먹고 다시 봤습니다. 역시 없었죠. 점심때까지 기다렸어요. 혹시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벨이 울리지 않았어요. 오후 3시, 4시, 5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녁 7시쯤 되니까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래, 다들 바쁘겠지. 혼자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생일인데 라면이라니. 웃음이 났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저녁 9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준호한테서 온 거였죠.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요즘 바빠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딱 2줄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도 아니고 문자 2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렇게만 보냈어요. 수연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야 문자가 왔어요. 아빠 어제 생신이었죠? 깜빡했어요. 늦었지만 축하해요. 느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깜빡했다는 말에 느낌표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한테 털어놓으면 조금은 나을 텐데. 여보, 애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가족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진 속 아이들, 웃고 있는 그 얼굴들. 이게 정말 내 자식들 맞나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돈 벌어서 애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대학 등록금 대주고 결혼 자금 대주고 집 사줄 때도 보태줬어요. 그렇게 평생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생일날 문자 2줄인 건가요? 깜빡했다는 한마디인 건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70 넘은 남자가 새벽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생일이 지나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 문자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딱 2줄. 수연이 문자도 떠올랐죠. 깜빡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았죠.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속에 담아두니까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죠. 그때 문득 고 사장이 떠올랐어요. 고 사장은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제가 무역회사 시작할 때 옆 건물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어요. 반지하 사무실에서 라면 끓여 먹던 시절 고 사장도 비슷한 형편이었죠. 둘이 저녁마다 소주 한잔 하면서 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힘들 때 의지했어요. 세월이 흘러 둘 다 사업이 커졌고 이제는 둘 다 은퇴했죠. 고 사장은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부인이랑 같이 잘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도 효도한다고 하더군요. 가끔 만나면 손주 자랑을 하곤 했죠. 그런 고 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나 태식인데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고 사장이 반가워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언제 볼까?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고 사장이 예약해뒀더군요.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니 고 사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야, 왔어? 앉아. 고 사장 얼굴에 주름이 더 늘었더군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둘 다 늙었습니다. 처음엔 근황 얘기를 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나? 건강은 어떠냐? 그런 얘기들. 음식이 나오고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말이 많아졌습니다. 고 사장이 손주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막내 손주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다. 귀엽더라.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활짝 웃었죠. 저는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쓰리더군요. 나도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들은 할아버지 생일도 모르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고 사장이 물었습니다. 근데 태식아, 너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순간 목이 메었어요. 들킨 거죠. 고 사장 앞에서 괜찮은 척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나 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 나 요즘 좀 힘들어. 고 사장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가 힘든데? 말해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 털어놨어요. 준호한테 8천만 원 보내준 얘기, 수연이한테 7천만 원 보내준 얘기, 그 뒤로 매년 돈 달라고 연락 온 얘기, 그리고 안부 전화 한 통 없다는 얘기, 생일날 문자 두 줄이 전부였다는 얘기. 말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나 생일날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 저녁 9시에 준호한테서 문자 왔는데 딱 두 줄이더라고. 수연이는 다음 날에 연락 왔어. 깜빡했대. 고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말없이 듣고만 있었죠.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뭔가 싶어. ATM인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 외에는 관심 없고. 목이 메어서 말을 멈췄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고 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식아, 내가 솔직히 말할게.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다고 했어요. 뭐든 듣고 싶었습니다. 고 사장이 말했어요. 태식아, 돈이 끊겨봐야 진짜 가족의 모습이 나온다.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건 그냥 주는 거야.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주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그러니까 너를 ATM으로 보는 거지. 가슴이 뜨끔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고 사장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번 시험해봐. 돈 없다고 해봐. 그러면 진짜 모습이 나와. 시험.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없는 척하면 어떻게 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고 사장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두 가지 중 하나겠지. 아버지니까 도와드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끊기거나.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고 사장이랑 악수하고 헤어졌죠. 태식아, 잘 생각해봐. 너무 힘들면 또 연락해. 고 사장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걷고 싶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 사장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돈이 끊겨봐야 진짜 모습이 나온다. 걷다 보니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손잡고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아이가 웃으면서 뛰어가고 부모가 따라가면서 웃었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준호 어렸을 때, 수연이 어렸을 때, 손잡고 공원 다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 얼굴을 한참 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들, 철없이 웃던 그 얼굴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아버지 생일도 까먹는 어른이 됐죠. 고 사장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한번 시험해봐. 그래, 시험해보자. 입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알고 싶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아버지니까 챙기는 마음이 있는 건지, 이번에 확실히 알아보자. 그렇게 결심했어요.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돈 없다고 하면 의심할 것 같았어요. 뭔가 이유가 필요했죠. 생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주식, 주식에서 큰 손실을 봤다고 하면 되겠다. 요즘 주식 안 좋다는 뉴스 많이 나오니까 믿을 거야. 대본을 짜듯이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요즘 주식에서 큰 손실을 봤다.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갔다. 앞으로 생활비가 빠듯할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이제부터 너희가 매달 50만 원씩 아버지한테 보내줄 수 있겠니?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항상 주는 쪽이었죠. 이런 말을 하려니까 이상하더군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진심을 알아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한테 먼저 전화하기로 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준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 준호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약간 귀찮다는 듯한 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다. 할 말이 있어. 준호가 잠깐 멈칫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대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주식 투자를 좀 했는데 크게 손해를 봤다. 준호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얼마나요?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갔어. 몇 억이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왜 주식을 하셨어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제 잘못이라는 듯이.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생활비가 좀 빠듯할 것 같다. 준호가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너랑 수연이가 매달 50만 원씩 아버지한테 보내줄 수 있겠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한참처럼 느껴졌어요. 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도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아서요. 형편이 안 좋다.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그래도 50만 원인데 그 정도는 되지 않니?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 사장 말이 떠올랐어요. 두 가지 중 하나겠지. 아버지니까 도와드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끊기거나. 준호는 도와준다고 안 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어요. 그것도 형편이 안 좋다는 핑계와 함께.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줬는데 그런데 50만 원이 어렵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일렀어요. 수연이한테도 전화해야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수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수연이가 받았어요. 아빠, 웬일이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수연아, 아빠다. 할 말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한 것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주식 손실, 재산 3분의 1 날아갔다. 생활비 빠듯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너랑 오빠가 매달 50만 원씩 아빠한테 보내줄 수 있겠니? 수연이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아빠, 그게 저희도 지금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대출도 있고 또였어요. 형편이 안 좋다는 말. 그래도 50만 원이야. 한 달에 50만 원.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뜸을 들였어요. 오빠랑 상의해 볼게요. 아빠.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준호도 수연이도 똑같았습니다. 형편이 안 좋다. 생각해 보겠다. 상의해 보겠다. 도와드린다는 말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려우시다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평생 내가 뭘 했는지 몰라서 그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너희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보태고 집 살 때 도와주고 그런데 50만 원이 어렵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내 자식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돈 줄 때만 아버지고 돈 달라고 하면 남인 거구나.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 앞에 섰어요. 어둠 속에서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들. 아내도 웃고 있었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지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대답은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도와줄 거니? 아니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할 거니? 사진 속 얼굴들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대답은 곧 나올 거예요. 준호가 연락할 겁니다. 수연이도 연락하겠죠. 도와드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핑계를 댈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고 싶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답이에요. 시험 전화를 한 다음 날부터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봤어요. 알림이 없었습니다. 점심때 다시 봤죠. 역시 없었어요. 저녁에도 밤에도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했으니까 곧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혹시 문자를 놓쳤나 싶어서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준호한테서 온 건 없었어요. 수연이한테서도 없었죠. 스팸 문자만 몇 개 와 있었습니다. 나흘, 닷새, 엿새.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전화기가 이상한가 싶었어요. 고 사장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바로 연결됐죠. 야, 태식아. 무슨 일이야? 전화기는 멀쩡했어요. 문제는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였죠. 고 사장한테 상황을 얘기했어요. 형, 일주일째 연락이 없어. 고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좀 더 기다려봐. 바쁜가 보지. 바쁘다.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얼마나 바쁘면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못 하나요? 50만 원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 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나요? 둘째 주가 됐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해 볼까 고민했어요. 준호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볼까? 손이 휴대폰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기다려보자. 내가 먼저 재촉하면 안 돼. 고 사장 말이 떠올랐어요. 돈이 끊겨봐야 진짜 모습이 나온다. 지금 그 진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설마 진짜로 연락 안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피가 섞인 내 자식들인데? 밤마다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켜지길 기다렸어요. 준호 이름이 뜨길, 수연이 이름이 뜨길. 뜨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열이틀, 열나흘, 2주가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왜 연락이 안 오지?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로 관심이 없는 건가?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라면 끓여 먹다가 반도 못 먹고 버렸죠. 속이 메스꺼렸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셋째 주가 됐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자식들은 연락할 생각이 없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관심이 사라진 거죠. 돈 줄 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더니 돈 달라고 하니까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뭐였나요? ATM이었어요. 필요할 때 뽑아 쓰는 기계. 그 기계가 고장 났다고 하니까 버린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내가 바보였어.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살 때 보태주고. 그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3주 만에 버림받는 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얼굴. 준호는 중학생 때 찍은 거니까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수연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앞니 빠진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아버지 전화를 안 받는 어른이 됐어요. 너희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애들이 이래요. 돈 없다고 하니까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사진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 됐어요. 시험 전화를 한 지 30일. 그 사이에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연이한테서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려봤자 올 연락이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로는 안 돼요. 얼굴 보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해야 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호한테 문자를 썼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집으로 와라. 늦지 마라. 할 얘기가 있다. 평소 같으면 올 수 있니? 라고 물었을 거예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물음표 없이 마침표를 찍었어요. 명령이었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연이한테도 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두 통의 문자가 나갔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던 게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분노가 차분함으로 바뀌었어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 됐죠. 이제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서 다 얘기할 거예요. 주식 손실은 거짓이었다고, 너희를 시험한 거였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토요일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뭘 말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재정적으로 끊겠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돈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거예요. 생일이든 명절이든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너희가 나한테 보여준 게 뭔지 알았으니까. 돈 없는 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 없이 살겠어. 18억이 있어요. 그 돈으로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후회 없었어요. 씁쓸하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이제 곧 끝납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정리했어요. 거실 청소하고 소파 쿠션 정돈하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이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오후 1시쯤 점심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밥을 떠넣었어요. 체력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반. 곧 올 거예요. 오후 2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준호와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불안한 눈빛이었죠. 아버지 왔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죠. 들어와. 제가 말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죠. 준호와 수연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문자가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다. 그 말이 웃겼습니다. 한 달 동안 아버지 연락 안 받던 사람이 무섭다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준호와 수연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주식에서 손해봤다고 했지. 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거짓말이었어. 순간 준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이도 눈이 커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주식 손실 같은 건 없었어. 아버지 재산 그대로야. 18억 다 있어. 준호와 수연이가 서로 쳐다봤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진심을 시험한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수연이는 고개를 숙였죠.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지.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 저희가 바빠서. 바빴어? 50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 한마디 하는데 한 달이 걸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얼마를 줬는지 알아? 합치면 3억이 넘어. 수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오늘 너희 부른 건 통보하려고 그런 거야. 준호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부로 너희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준호 얼굴이 하얘졌어요. 재산 상속도 기대하지 마라. 18억 전부 내가 쓰고 갈 거야. 수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냐고요?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생일날 문자 2줄. 엄마 제삿날 30분. 돈 없다니까 한 달 동안 연락 끊은 거. 그게 잘못 아니면 뭐야?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우는 걸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준호야. 제가 말했어요. 너희가 한 달 동안 보여준 게 전부야. 돈 있을 때만 아버지고 돈 없으면 남인 거잖아.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제발요. 저희 애들도 있잖아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손주들.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손주들은 내가 따로 챙길게. 너희한테는 안 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쪽을 가리켰어요. 이제 가봐라. 준호와 수연이가 멈칫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죠.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포기한 것 같았어요. 준호가 먼저 현관으로 갔습니다. 수연이가 뒤따랐죠. 문 앞에서 준호가 돌아봤어요. 아버지, 연락은 하실 거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슴에 쌓였던 게 빠져나간 느낌이었죠.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휴대폰을 들어 고 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나야. 끝났어. 고 사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재정적으로 끊는다고 했어. 상속도 없다고 했고. 고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다, 태식아. 마음 고생 많았겠다. 고 사장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형, 오늘 저녁에 밥 먹자. 내가 살게. 고 사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좋다. 저녁에 고 사장이랑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와인도 한 병 주문했죠. 평소에는 이런 데 잘 안 왔습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 줄 돈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 돈은 나한테 쓰는 거예요. 고 사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오늘 표정이 다르다. 후련해 보여. 후련했어요. 정말로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하고 살지, 여행이나 갈지. 고 사장이 제주도 골프 여행 가자고 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가전제품 매장에 갔어요. 예전부터 로봇 청소기가 갖고 싶었거든요. 혼자 사니까 청소하기 귀찮았죠. 매장 직원이 이것저것 설명해 줬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안마의자도 봤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니까 필요하겠다 싶었죠. 그것도 샀어요. 계산할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선물이세요? 아니요, 제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내 돈으로 내가 쓸 거 사는 거.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꺼내서 설치했어요. 버튼 누르니까 혼자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더군요. 신기했습니다. 안마의자에 앉아서 안마를 받았어요. 허리가 시원했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눈을 떠서 거실을 봤습니다.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 얼굴, 웃고 있는 아내 얼굴. 일어나서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사진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이제 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72년을 살았어요. 그중 40년은 자식들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후회 없습니다. 아내가 생각났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뭘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